우리 그 아까 장희찬 최고가 얘기했던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 뭐 어쩌라고 라는 멘트에 관련된 주제. 정청래 후보가 고향인 충청에서는 졌습니다만 부울경 경선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말 순회 경선에서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주 성적표 정청래 후보가 1등하고 김민석 후보가 2등을 했죠. 예,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김민석 후보가 밑밥을 잘 깔았다. 김민석 후보가 밑밥을 깔았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1주차에는 조금 밀릴 것이다. 네. 7%포인트 이내면은 역전이다. 예, 밑밥을 잘 깔았죠. 왜냐하면은 충청도는 정청래 후보가 충남 금산의 고향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또 같은 당 경선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같은 값이면은 또 고향 사람 밀어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내가 뭐 1주차부터 확 앞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지는 경우를 미리 상정을 해놓고 네. 근데 7%포인트 이내면 괜찮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밑밥을 딱 깔아놨는데 충청도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민석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잘한 거는 부울경 네. PK 지역을 PK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민주당의 PK라고 하면은 사실 PK하고 TK가 많이 달라요. 민주당 조직력에서. 그래요? TK는 뭐 얼마 전에 예를 들어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김부겸 대구시장하고 뭐 둘 다 뭐 어떤 득표율의 차이는 별로 없었지만 네. 근데 조직력으로 봤을 때는 부산, 울산, 경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이제 계속 쭉 조직적으로 축적이 돼 왔고 네. 좀 조직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국민의힘하고 부울경에서 비슷비슷하게 승부를 또 하기도 하죠. 네. 예, 그걸 봤을 때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의 조직력은 언제 커졌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친문이 많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죠. PK가 네. PK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친문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뭐 정청래 후보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친문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계파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친문 출신이라고 표현한다 해도 그쪽에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에게 조금 더 간다. 이렇게 본다면 1주차에서 어느 정도 밀릴 거라고 김민석 후보가 예측한 건 맞는 거고 근데 크게 안 밀렸죠. 네. 그러면 결국 남는 장사가 됐다. 네, 7%라고 본인이 7%라고 불러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부를 때 일부러 이제 기대치를 낮춰버린 거죠. 네, 5%도 아니고 7% 이렇게 불러버린 거는 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 쪽에서 좋아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 1주차에서 그 정도였으면 네. 뭐 충청도 자기 고향 PK 친문 이렇게 본다면 1주차에서 확 앞질러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봤을 때는 정 후보한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또 역전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3주차가 중요해요. 3주차가 서울, 경기, 호남이 다 몰려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에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 호남 쪽이 아무래도 그래도 그 또 광주 전남 쪽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북은 정청래, 전남 광주는 김민석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인구가 그래도 당원 수가 전남 광주가 더 많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장채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가 웃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YTN에서 충청에서 의외로 김민석 후보가 선전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청래 후보가 충청 출신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역구가 또 서울이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충청 분들은 항상 대권 주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가 대권 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민석 후보가 선전할 거라 했는데 오히려 근소하게 이기면서 승기를 잡았죠. 원래 정청래 캠프의 계산은 네. 첫 주차에 격차를 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려서 대세로는 형성한다였을 텐데 부울경에서 근소하게 이겼지만 이 정도 결과라면 김민석 캠프가 호남 가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뭐 호남에 여러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더군다나 선호 투표제까지 깔려 있다는 걸 계산해 보면
김민석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나 대통령한테 이렇게 찍히고도 친청계의 저력은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민희 후보가 1등하고 뭐 거의 잘못하면 친청 후보도 3명 다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5등, 6등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 결과를 두고 친명계나 이재명 대통령이 활짝 웃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총리까지 내려다보면서 밀어줬는데 이 정도 박빙이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민심 위반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정책우의 의견도 김민석 총리가 될 것 일단 같다. 이 결과는 좋죠. 현재로서는. 네.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게 앞서갈 것 같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장채구가 정청래가 대표가 될 것 같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나름의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했지. 네. 저는 일관되게 누가 될 거냐 물어보면 김민석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금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고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네. 것 같고 충청권에서 압승을 좀 했었어야 이 여파를 몰아서 갈 거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좀 못 미쳤다. 근데 더 좀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이 결과가 이전에 정청래 후보가 받았던 투표를 그대로 흡수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지난번 그 본인이 받았던 지지율이 한 60% 정도 됐었는데 네.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거라서 신뢰도를 잃었나?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받고 있나? 이런 게 캠프에서는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곳에서 그럼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미지수로 보여지는 게 실은 호남권이나 서울, 뭐 경기, 인천권이나 그 비율이 좀 비슷해서 호남권에서 상승세를 타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향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또 다른 전략적인 걸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고위원들 3명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정청래 후보는 나쁠 게 없거든요. 네. 예, 정청래 후보는 최고위원들을 통해서 외곽에서 또 본인이 나름 펼치고 있는 정치를 변수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그냥 잃는 것만 있지는 않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에선 떨어져도 최고위원 3명 정도가 친청이 들어가면은 네. 잃는 싸움은 아니다. 네. 예.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최고위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평론가님. 최고위원회 의미요. 최고위원이 네. 이 친청이 3명이 들어갔다. 자기가 이제 뭐 친한 사람이 3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공란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대표에서 떨어졌는데 네. 친청의 최고위원이 3명이 올라갔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호각지세로 양쪽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의결할 때도 친명계 마음대로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그런 비슷한 국면들이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한국 정치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또 최고위원에도 당 대표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포진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싸우는 거죠. 보통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할 때 보면 다른 당을 공격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향이 갈라져 버리면 최고위원회 안에서 카메라 다 있는 데서 모두 발언으로 서로 치고받고 예전에는 제일 그 극명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 네. 그때 최고위원 중에 주승용 최고위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정청래 의원도 최고위원이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공갈 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주승용 최고위원이 막 퇴장하고 문재인 대표가
막 그 나가는 거 붙잡으려다가 실패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하. 네, 그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최고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아졌을 거예요. 이 시기 때문에 다 망하겠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원망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가 됩니다. 그 네네. 리듬에 김종인 위원장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네. 저는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의 의사도 있었다고 봐요. 아하. 정청래는 한번 이번에 좀 때리고 가야 된다. 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예, 그런 걸 봤을 때 또 그게 재연될 조짐이 있고 이미 그 저는 예고타에 나온 게 그 최민희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청문회에서 왜 졌어요? 왜 졌냐고요? 왜 졌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네. 고객 재연될 수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아하. 김민석 대표의 최민희 최고위원 상태에서 네. 뭐 재보궐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졌다. 그럼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아, 그렇게 왜 될 수 졌어요? 이러지 않을까. 아하. 네. 그게 눈에 벌써 선하게 그려집니다. 당대표가 누가 됐든 간에 또 최고위원의 명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네. 또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또 어디서 열리죠? 이번에는 인천, 제주, 강원, 대구, 경북 네. 2주차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말입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참 바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전당대회는 재밌어요. 그래요? 전국 돌면서 선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약간 그 지방 공연 느낌인가? 아니 정치인한테는 대선이랑 전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 선거를 나가잖아요. 네. 근데 전국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유세하고 막 그 전대 무대에서 연설하고 할 수 있는 게 대선 주자 아니면 네. 전대 나갈 때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선이라는 거는 정치인이 자기 평생에 한 번 나가기 힘든 그렇지. 그런 선거잖아요. 네네. 근데 전당대회는 어쨌든 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컷오프만 통과하면 재밌어요. 몇 번 다녀본 경험이 저는 전대 나가봤으니까. 있으니까. 예. 근데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전당대회 사회를 계속해서 그러셨구나.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본 게 아니고 15년부터 그 목소리가 예. 익숙하신가? 맞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 전대 때도 그렇죠. 사회를 예, 보셨을 수 예, 있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본인의 정책을 피력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책 피력이 그렇게 돋보이진 않는데 전에 있던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당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정체성이 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네. 그 역할들을 거기에 출마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도 있고 열정적인 것도 있고 볼 기회들이 좀 많았던 시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전당대회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예. 전당대회가 왜 재밌냐면 예. 그 당의 열성 지지층들만 그 공간에 모이잖아요. 우리 장채구가 저 전당대회 나갔던 예, 자료 화면을 저희가 또 제작진이 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예. 어디서도 듣기 힘든 함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선거 유세는 길에서 하니까 우리 지지층들을 모아도 네. 또 지지층 아닌 분들도 있고 한데 전당대회는 정말 핵심 당원들만 저기 코엑스나 뭐 이런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거니까 몇천 명이 함성을 지르고 이름을 연호하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 그럴 기회가 정치인한테 잘 없죠. 그렇죠. 예. 또 오프라인으로도 또 당원들 만나가지고 또 힘을 받는 맞아요. 케이스죠.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민주당 이번 주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 주 주말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8월 3일 이제 저희 여의도 너머의 닭간다가 첫 개편을 하고 나서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합을 한번 살짝 봤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 대변인님이? 모르죠. 저도 모르죠. 이 방송은 도대체 아는 게 뭔가요?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할 저도 수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에 올지 안 올지. 없습니다. 왜 그래? 월요일에 올지 안 올지. 와야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하지 마. 여름 휴가철이라. 아니야. 그럼 휴가철만 휴가는 느껴서 괜찮아요. 오시겠다. 방송을 좀 줄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하루 이틀 빠지는 건 괜찮은데. 고민 중이에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나 금요일 날 예찬이 안 만나면 나 진짜 미리 인사드릴게요. 서운해. 아니 왜 이러세요? 언제 바람처럼 사라질지 몰라요. 하지 마. 자, 어쨌든 저희 방송
이제 8월 달부터 개편이 들어가서 조금 살짝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세 분의 궁합을 보니까, 오늘 미션을 좀 정해도 되겠다. 어느 정도 정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미션은, 개편을 한 만큼 좀 새롭게 멤버십 가입 명수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개편 첫날이니까 많이는 저희가 좀 욕심 부리지 않고 10명. 10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멤버십 하겠습니다. 10명. 예. 멤버십 가입 명수 딱 10분만 저희가 받는 거를 미션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미션 달성하시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 여러분들에게 증정을 해드릴 테니까 멤버십 가입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예, 중간에 해지도 가능하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해지 가능하니까 편하게 멤버십 가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면 또 그 회원 전용 영상이 있고 회원 전용 라이브도 저희가 개편 이후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한번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비공개 그 회원 영상이 있어야 있어요. 멤버십 가입을 하는 또 의미가 생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멤버십 전용 라이브를 저희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홍시마 씨? 차가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예. 홍시 맛있어요 이거. 있습니까? 예. 부담 없고. 아이스크림 자꾸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도 맛있지만 네. 계속 먹으면 또 탈 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홍시 차갑게 그렇죠. 드시는 게 더 네. 좋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보안수사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우리 장채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하죠. 안 할 거다. 네,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네.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겁니다. 어. 이게 민주당 당론이었기 때문에 네네. 거부권 행사하면 전당대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고 이 공포 시기가 전당대회 결정 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도 보안수사권 폐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석이 찍어달라 네. 라고 민주당 당원들한테 말하고 싶겠죠.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나라가 잘 되고 말되고 뭐 말고 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말고가 아닙니다. 네. 전대에서 어떻게 김민석 당선시키느냐. 그것 때문에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거든요. 아하. 여기서 정청래가 당선되면 그 순간 레임덕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참 비겁한 대통령이죠. 아하. 사실은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집권 초에 네. 본인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 보안수사권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세게 당내 의원들을 꺾었어야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들고 일어났으면 강경파나 김어준 유시민이 설쳐도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민주당 대세가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랬다가 내가 강성 당원들한테 찍히면 어떡하지 눈치 보는 바람에 이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정청래나 김용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네. 집권 초에 그렇게 했으면 영웅됐겠죠. 국민들께는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다. 본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국민을 보고 가겠다. 그러면서 자꾸 우클릭하느냐라는 비평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나의 실용. 본인에 대한 실용이고 지금 더더욱 힘들어진 게 이 안에 보면요. 본인이 공소기각에 대한 그 조항까지 딱 담겨 있는데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공소기각도 다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왜 하겠어요? 그냥 두루뭉실 뭉개고 말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넘겼나요 지금? 이게 최종 데드라인 날짜가 18일? 네, 맞아요. 예, 아직 안 18일 넘겼어요. 아직 안 넘긴 상태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청와대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는데 1차 메시지는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라서 이미 한번 거르는 작업한 거고요. 안 될 겁니다. 아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아마 공포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공포해버리고 네. 아, 그냥 밀어주기. 김민석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정청래 쪽에서 하도 장사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내일이 4일이죠. 네.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어허. 뭐 관측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민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민주당의 당심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지지율이 아직도 40 몇 %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네, 뭐 떨어졌다고 호들갑인데 저는 네네. 그것도 높다고 생각해요. 네. 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말지가 지금 토크 주제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쓰겠죠. 거부권을 쓸 거였으면은 거부권이라는 거는 칼집의 칼일 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막 남발하고 이러면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바꿔. 너 진짜 거부권 행사하는 꼴 보고 싶냐? 이렇게 여당에 전달을 했겠죠. 거부권 행사할 대통령이었다면. 네. 근데 그렇게 전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다. 저는 행사해도 욕할 거예요. 그래요? 네. 왜요? 진작에 얘기해가지고 국회 통과를 못 하겠었어야지. 그 행사해가지고 영웅 행사하고 이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아. 네. 그치 평론가가 할 수 있는데 욕하고 싶은 거지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거부권 행사는 맞지만 옳지만 그 보안수사권 폐지는 막아야 되지만 이제 와서 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대통령도 머리 박아야 된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막았어야 된다. 뭐했냐. 역시 저의 깐부다운 평론입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또 요구해야죠. 요구도 하고 욕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일단 안 남아 있잖아요. 그뭐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정론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도 이거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는다 얘기를 일단은 해봐야 되겠지만 뭐 또 기대는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참 야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이게 청와대 앞에 가서 국민의힘은 지금 최고위원 회의하고 한다잖아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이걸 좀 같이 모여서 어떤 방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리고 뭐 이분들이 청와대로 간 건 저는 굉장히 메시지를 내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방법이었다. 장소 왜냐하면 선택은 좋았다. 네, 장소 선택은 좋았다. 이 책임 소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에게 있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로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들한테는 더더욱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로 오게 된 결정적 이유와 계기가 야당 때문입니다. 아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안 쳤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주당이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때문인 것이죠. 지금 아까 전에 사진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앞에 가 있던데 저는 참 저렇게 되면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기 더 쉬워진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요. 저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정도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찍겠냐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총선까지 말이 남았거든요. 되게 위험한 기득권 논리예요. 왜요? 야당이 아무리 못하고 야당이 별로라도 그게 여당이 나라를 말아먹는 법안 입법 폭주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야당이 무능한 건 무능한 걸 논외로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여당의 어떤 변명이 되면 안 돼요. 관련은 그러니까 없다. 분석은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여당의 어떤 방어 논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당이 지금 아니야. 오늘 그 리어미터 뭐라는 거야.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또 떨어졌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만 소폭 상승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대 효과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전화 열심히 받거나 민주당 당원입니다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청래 쪽이든 김민석 쪽이든 응답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전달 때는 그 당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럼 민주당 전대 때문에 민주당 당원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비겁한 행보나 이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게 정청래 책임으로 안 보고 국민들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책임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굉장히 민심 위반을 저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은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국민의힘 때문에 민주당 폭주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거 못 막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하려고 했을 때 막은 게 몇 개 있거든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그 국민의힘 때문에 막은 게 아닙니다. 네. 내란재판부법 대거 수정한 거 네. 이거 다 이제 오히려 진보적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막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 폭주를 막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진중권 씨가 그 보안수사권 유지 그 폐지에 찬성한 의원들 그 출마하면 떨어뜨려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 저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근데 그 후보랑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내란 옹호한 의원이다. 탄핵 반대하는 의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해야 기권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정치국 구도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만약에 다당제 질서였으면은 이렇게 쉽게 민주당에서 폭주를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국민의힘이니까 민주당이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애들 키우다 보면 그 정말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죠. 예. 애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왜 때렸냐고 하니까 맞을 짓 해서 때렸어라고 아니요, 그 얘기하는 얘기가 거하고 아니에요. 거의 같은 논리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네. 잠시만요. 국민의 힘이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폭주는 정당하다. 민주당의 우리의 폭주 아니고 민주당의 폭주는 정당하다. 제가 언제 정당하다고 했나요? 못 막아서 막는다.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막아서 네. 문제이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막지 못하더라도 거부권을 요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명분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누가 맞고 못 맞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이 볼 때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거부권 요구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가 하는 행위 자체, 정치 행위 자체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의석수가 적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논지를 국민들 마음에 들게 못 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명분 자체를 무시하고 가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스스로도 실은 이 전면 폐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60%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 대검, 대법원 다 보완책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표 있었고 기권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반대한다고 또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게다가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재명은 정확하게 대통령으로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갑자기 끼어든 공소기각.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의 위계도 맞지 않고 갑자기 뛰어든 공소기각 항목이 있으니 이거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봐라. 거부권 할 수 있죠. 전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하겠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인 것도 아니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야당 보고 반대 전선에서 빠지라 이 얘기는 하고 싶기도 하네.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당이 그렇게 실력이 그렇고 또 실력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 포함해서 그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부모 자녀 비유를 하셨는데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근데 부모가 때려서 되겠느냐? 네. 애가 잘못한 거다, 맞을짓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잘못된 것이 여기서 자녀는 국민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야당 그 부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때리는데 배우자가 막지도 않고 이런 막을 힘도 없고 역량도 없고 그렇다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피해자는 국민인 거예요. 야당이 아니라.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 축적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민주당이 설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야당의 무능력함을 비판하신 거죠. 네, 야당이 저러니까 민주당은 저래도 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있을 수도 없고 네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비유가 그래서 좀 달랐다라는 정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할 부작용들이 정권을 넘어가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장윤기 사태처럼 경찰의 어떤 적극적 증거 인멸이나 증거 누락이 아니더라도 네. 피해자들이 분통 터뜨릴 만한 사태들, 아마 사회부에 이제 사건 담당하는 기자들이 대폭 보강될 거고 네.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법조 기자들이 상당 부분 사회부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경찰 비중이 커지니까. 뭐 하나라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 이거 보안 사건 폐지 때문이다라고 기사 안 나오겠어요. 아 그렇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네. 시리즈가. 네. 이제는 핑계를 뭐 검찰 탓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게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으로 돌아올 거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이 이제 폐지가 되면 분명히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뭐 눈물 흘리신 분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생기실 없어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강행했던 우리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또 피해자가 된다면은 요게 또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봤습니다. 예. 의원이 피해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의원 오히려 정치인들 수사하는 건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정 권한을 워낙 이제 정치권과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이건 위계로도 볼 수 없고 눈치 보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정치권에는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니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가족들에 대한 뭐 사건이나 뭐 우리가 아니면 그걸 바랄 수는 없지만 그걸 바랄 수는 없지만 그런 만약에 일들이 벌어지면 본인들은 이제 힘이 있고 백이 있으니까 수사 똑바로 해라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게 안 되니까. 아하. 근데 이미 민주당 쪽에도 검찰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수사권 얘기만 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들이 수사 받았으니까 안 받고 싶다. 그때 했던 수사는 다 잘못된 거야.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수사권 박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검찰 권력의 핵심이 뭐냐? 기소권이거든요. 수사권이 아닙니다. 네, 수사야 뭐 다른 수사기관도 할 수 있는 건데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에도 힘이 실렸던 거고 그리고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도 기소권은 남는 거니까. 네. 근데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개혁은 없어요. 민주당 검찰 개혁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권은 상당히 막강하거든요. 독점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뇌물 혐의로 아버지하고 공범이라고 적시가 됐어요. 네. 근데 기소 유예됐습니다. 오. 검찰이 기소 유예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같이 법인카드 유용 네. 배임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피의자이고 또 공범으로 적시가 됐어요. 근데 또 기소 유예됐습니다. 예,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소 유예 이런 특혜는 또 그쪽에서 다 받았다는 거죠.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사건 4년 지나고 기소가 됐거든요. 네. 진작에 기소됐으면 부모랑 같이 센 형량으로 처벌받았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다 처벌받은 다음에 이제 기소되고 그러니까 좀 봐줄게. 그래가지고 벌금 1,000만 원인가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본인들이 기소에 대한 그 특혜는 다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소권 개혁을 안 하는 건 굉장히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자신들이 특혜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우려가 되는 거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처럼. 근데 뭐가 드러나가지고 정권에 타격이 될 거다. 이것도 저는 좀 반은 나이브하다고 보는 게 보안 수사가 없어져 버리면 사건이 암장됐는지도 모르게 돼요. 요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를 아예 못하게 돼버리면 이게 사건이 묻혔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돼버릴 가능성이 그러겠죠. 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총선 대선 때 피해가 커져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한 반 정도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더 늦기 전에 뭐 선거에서 심판해가지고 바꾸기 전에 스스로 이거를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되돌릴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고 해도 네. 의석이 180석이 안 되면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이라면 200석을 못 넘기면은 못 바꿉니다 이거. 예. 대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의석수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네. 저는 결국에 시민들의 여론으로 힘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요. 결국에는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만이 남아 있는데 그 거부권을 대통령은 쓰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만약에 쓰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께서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거부권을 쓸지 안 쓸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목표가 멤버십 가입 10명이었습니다. 예, 소소하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예, 또 8월 개편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미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만들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멤버십 신규 회원이 10명이 달성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 저희가 쏴드릴 테니까 많이 좀 가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멤버십 가입으로 여러분들 시작해 주시면은 저희 다펜다의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파라나 공인님께서 김민석은 선거 캠페인이 네거티브 일관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선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슈레딩거에 닭간다 하시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모릅니다. 예. 무슨 뜻인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파라나공이님. 예. 자, 우리 손윤선님께서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트. 예. 자, 우리 백지영님께서도 회원이 되셨습니다.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희동 매콤주먹님께서 보안수사권 폐지도 역사적 기록이지만 박찬호의 한만두, 버금가는 안규백의 한탈두도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뭔 뜻입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렵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의미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좀 쉽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콤주원님. 네. 우리 캡틴님께서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눈 감아주고 다음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가치님 오랜만입니다. 김수민 씨 얘기는 국힘이 윤어게임 말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맞는 말 아니냐? 라고 이렇게 김수민 평론가님의 말에 동의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담하는 후세인님께서 김수민 논리 일진이 찐따 패는 건 정당한 학교 폭력임이라는 얘기 아닌가라는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찐따란 얘기인가요? 자, 우리 예늘님께서도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엔트로피님께서 아빠가 얘를 가정폭력하는데 엄마가 힘이 없어서 못 막았다고 엄마를 비난하는 꼴이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못 막은 거 전에 엄마도 한번 개판을 쳐가지고 아빠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린. 네. 그래서 그냥 그게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네. 엄마가 계엄할 힘을 있었던 거죠. 네. 계엄을 했었던 엄마입니다. 엄마가 계엄을 개엄마. 네. 개엄마와 개아빠. 네. 요게 사실 뭐 적절한 비유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김수민 말은 김수민 평론가님의 말에 대해서 계속 약간 좀 뭐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굴비처럼 계속 엮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수민 말은 의석수의 의한 구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게 명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또 들으셨고 조희정님께서 김수민 평론가님 야당인 국힘이 힘없는 이유는 24년 총선을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8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서입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서로 계속 그 남탓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유니콘 블랙 에디션님께서 김수민님의 통찰력은 신명입니다. 지금 보수는 3파로 분할되어 있으며 장동혁, 한동훈, 자유와 혁신으로 개파 싸움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 가장 메이저가 장동혁이면서 지지세도 가장 높아요. 저도
바이럴 계통에 종사하기에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한데 김수민님은 맥을 잘못 짚었다. 자유와 혁신이 개혁신당은 빼놓고 자유와 혁신을 네. 그렇죠. 굳이 네. 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개혁신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네네. 네. 자, 22년 전당대회 때 이준석 쫓아내고 대표 후보 나온다는 인간들이 180석 하겠다. 이지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봐요, 그 범보수 내부에서도 서로 뭐라고 하잖아요. 네. 밖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네, 그렇죠. 예. 더블님께서도 답변다. 플러스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대표인이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 실어주는 거 보니까 또 많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부동산. 미국과 중남미 순방을 마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과 증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거겠죠. 지금 또 증시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데 상황 뭐 별로 좋죠? 온다고 답이 있어요. 오늘도 또 코스피 엄청 떨어지고 있던데.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조금 올라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발동인데.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이 거의 뭐 그 코인 시장 저리 가라 할 정도. 맞아요. 도박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된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등이 꼽히고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여러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김용복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네. 국민들 속 벅벅 긁는 이야기나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김용범에 대한 경질 없이 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들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김용범 지금 사퇴시킨다고 갑자기 레버리지 ETF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 어허. 부동산 폭등이나 실물 경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자랑해왔던 유일한 성과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한 코스피 급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화가 흔들거리고 있고 7월 한 달 내 낙폭이 역대 가장 컸거든요. IMF를 초월했을 정도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김용범이라는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어디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진짜 일부러 국민들 약 올리려고 저러나? 진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경제 라인에 대한 쇄신이나 교체가 없이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간다? 부동산 지금 더 안 좋거든요. 이대로 한 2달 지나면 역대 최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 그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는 것 같아요. 보도 보니까. 그것도 진짜 머지않은 것 같고. 아무튼 네. 뭔가 강력한 인사 조치와 경제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없이는 하락하는 지지율 막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당대회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하락이지 전당대회 끝나면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월미터 기준으로는 앞에 3자 찍을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뭐 코스피는 더 내려갈 거다라는. 모르겠어요. 그 내려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박판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네. 우리 대변인님. 네. 네. 아니 지금 뭐 올라가는 건 분노 게이지뿐이 없지 않나요? 세금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김용광 정책실장 경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F4. 이게 F4 뭐냐면 이제 그 파이낸셜 4 그래가지고 요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한 대로 다 묶었어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해서 F4인데요. 네. 이 라인 전부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그 책임을 왜 이거를 그 김용범 정책실장에만 머물면 안 되냐면 ETF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설계할 때 1월 달에 CEO, 증권사 CEO 다 불렀잖아요. 이 증권사 CEO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뭐 했는지 이거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몇 명 정도 들어 있었는지 증권사나 뭐 경제 협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거 다 비공개거든요.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안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
실명도 공개해야 되고요. 이제는 회의록도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융위원회는 제도 설계하죠. 그리고 시행령 개정도 하죠. 네. 한국거래소는 상품 상장하고 심사하죠. 여기에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부 감사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월에 증권사 CEO 딱 묶어서 소집 한번 하고 30일 날 그렇죠. 같은 달이었던 것 같아요. 1월 30날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에 대해서 도입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고 입법 예고가 상당히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입법 예고하고 2월 달에는 다시 이제 규제나 시행령 다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또 김용범 실장이 말하고 4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근데 국무회의 의결서 이제 이거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거 봤는데요. 거기에 진짜 이렇게 왜 우리 보험 약관 같은 거 보면 아주 쬐끄맣게 별표 쳐서 뭐 유의사항은 뭐 소비자 본인이 스스로 점검해야 하며 뭐 이런 단서 조항 달잖아요. 네네네. 그거 달듯이 달아놨어요.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잘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1시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주 깨알만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시장 점검했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어쨌든 징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징계권 안에 이것만 포함시키면 안 되고 국민연금 어떻게 운용했는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징계 대상, 뭐 감사 대상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도와 이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가 요 며칠 나오고 있는데 네.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둘 다 지금 미래에셋에 근무 중이래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 총대 메고 판 깔고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운용사가 미래에셋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 이해 충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거 제가 느끼는 온라인 여론 체감상 이거 지금 아마 경제부에서 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 회사에 막대한 운용 자금이나 수수료 수익 몰아주려고 무리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정권 차원의 스캔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특히 3040, 50 세대 감도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네, 우리 김수미 평론가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앞서서 얘기하셨던 거에 동의하고 특히 과정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이건 사실 국민연금이 또 투자를 뭐 100% 다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좀 전반기에 이 리밸런싱을 미리미리 살짝씩 해줘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안 하도록 좀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근데 주가를 부양할 목적이었던 건지 좀 그렇게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야당이 또 야당 이번에도 좀 철면피다 싶은 게 레버리지 도입할 때 반대했었나요?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도 반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쪽팔리더라고요. 저도 반대 안 했어요. 네. 예,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제가 생각 저 없었던 뭐라고 했냐면 2억 원이 4억 원 되겠네. 금융위원장 이름이 2억 원이잖아요. 2억 맞아요. 원이 4억 원인데 이따위 드립이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뻥뻥 뚫렸나 좀 사회적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그 2배 레버리지 ETF 뭐 3배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2개만 도입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만. 네. 그럼 쏠림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도 문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도 제가 4월 달에 열을 올려가지고 코스닥에 투자를 했어요. 네. 잘 나갔어요. 투자한 종목들이. 네. 근데 5월 초가 되면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레버리지 들어가셨어요? 아니죠.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예. 그 주가들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것도 좋은 기업들인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급이. 그렇죠. 예. 근데 안 그래도 몰리고 있었는데 레버리지 도입되니까 더 몰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코스닥은 벌써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를 사실 초보인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주식 방송을 제가 봐도 그때 레버리지 도입될 때 전문가들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저는 뭐 김용범 경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자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반성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질타를 해줘야 책임자에 대해서도 몰아세워가지고 책임 묻고 경질하고 인사 교체하든지 정책 바꾸는 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뭐 증시 얘기만 계속 해주시는데 부동산 얘기도 사실 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예. 부동산 점검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부동산에 대한 뭐 개편은 아마 세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예측이 좀 들고, 국민의힘이 지금 레버리지 ETF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게 별로 좋게 보시질 않겠네요. 국정조사는 해야죠, 뭐. 네. 국민의힘이 하자고 해서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만약에 못한다고 해도 국회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정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제 레버리지 ETF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는 보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두루두루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레버리지 ETF를 또 없애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방법이겠고, 네. 이게 좀 줄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얄궂은 게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네. 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무슨 우려를 했냐면 3,000만 원을 올릴 때 주가가 뛰면 어떡하나 위로. 그러면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하루에 1,000포인트가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30% 올랐어요. 네. 레버리지 넣은 사람은 60% 벌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날 레버리지 할 찬스다 했는데 예탁금이 3,000만 원이 안 되네. 이런 사람들 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럴 때 있는 놈들만 더 벌고. 네, 이게 규제를 원래 이제 사실 사람들 피해 보지 말라고 규제를 해 놓은 건데, 네. 야, 나는 3,000만 원 없어서 못 먹고 쟤는 3,000만 원 있어서 60% 먹고 이러면 또 불만이 엄청 커지지 않겠냐. 근데 공교롭게 그 규제가 강화된 첫날에 SK 하이닉스가 30% 레버리지 60%가 되어버렸다. 네. 이것도 앞으로 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주가가 뛰면 뛰는 대로 또 욕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서. 맞아요. 네. 네. 그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렇게 돼버린다. 저도 진짜 타임머신 있으면은 레버리지 도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 점검에 나서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뭐 멤버십 가입의 목표가 10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3719님께서도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이 연일 상향식 공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왜 지금 상향식 공천 의제를 꺼냈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상향식 공천이란 게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 대표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 공천이나 컷오프를 안 하고 그냥 대부분 다 경선에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보이지만 현역 기득권을 절대적으로 방어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잘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치 개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한동훈이 지가 비대위원장 할 때는 국민 추천제니 비례대표니 지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그 국민 추천제나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한계가 됐는데, 지가 이제 당권을 못 잡고 복당도 어려우니까 국민의힘 현역들에게 나 당신들 안 자를게, 당신들 기득권 지켜줄게, 그러니까 내 편 좀 들어줘라는 더러운 협잡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개혁 보수 재건과 가장 거리가 먼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컷오프 안 날리면 영남권에서 쥐죽은 듯이 3선 4선 하는 기득권들을 어떻게 이겨요? 정치 신인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역들 그냥 평생 국회의원 7번 8번 하게 해줄게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정치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할 때는 상향식 공천 안 했잖아요. 국민 추천제 누가 추천했죠? 비례대표 채점표도 없다고 하는데
그 지는 당 대표로서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 다 당선권에 꽂아놓고 비례대표 줬으면서 그러니까 앞뒤도 다르고 정치 개혁과도 거리가 멀고 한 거죠 이거.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의제를 꺼낸 이유는 아마 뭐 본인이 좀 더 욕심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 들어오고 싶다. 현역들 내 편 들어달라 이거예요. 지금 한동훈 포비아가 좀 펼쳐져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받아주면 내가 피해주지 않을게 이 메시지를 좀 내는 거고 이제 1, 2년 전에 그 룰 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있는 분들하고 잘 가겠습니다. 이 표현을 가장 우회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한동훈 의원은 계속 국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상향식 공천이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한 제도인 건 틀림없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현역 의원들한테 어필을 하느냐? 또 원인이 하나 더 있겠죠.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현역 의원들이 한편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 본인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컷오프를 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맞붙인다거나 혹은 뭐 낙하산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불안감들 그런 것들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안감 이걸 노렸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인이 국힘을 들어가야겠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근데 그걸 떠나서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의원들도 솔직히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걸 노린 거죠. 아하. 네. 공감대를 형성해서 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개혁이냐고요. 네. 의원들 다 살려줄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그 슈퍼챗이 오히려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0916님께서 힘없는 야당만 자성하면 뭐하냐? 보안 수사권 레버리지 제대로 검토하긴 했나? 여당이나 청와대가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파라나 공인님께서 또 코인도 코스피보다도 안정적일 듯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395님께서 지금 필요한 건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중대 선거구제 이게 뭔 말이에요? 선거구제 개편이죠.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다. 기득권 양당이 절대 할 일은 없겠지만,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이제 당초 예전보다 3일 일찍 가서 일정을 3일 늘려서 8박 10일을 미국에 머물다 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한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2억 597만 원을 썼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2억 597만 원. 같이 동행한 인원은 5명이었고요. 미국 방문 당시에 미국 핵심 인사들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서 빈손 방미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부분도 실렸습니다. 이른바 진보 언론이 아닌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보도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약간 장동혁 대표를 선긋기 한 것 같은데. 조선은 원래 장동혁 싫어하죠. 그렇습니까? 네, 조선은 친 오세훈, 친 가발 노선을 명확히 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다만 당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물가가 오르고 유류할증료나 환율이 훨씬 오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김기현 대표 방미, 김무성 대표 방미보다 예산을 덜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장동혁 대표 방미만 예를 들면 다른 대표들은 막 1억 썼는데 혼자 2억 썼으면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데 이제까지 국민의힘의 대표단이 방미를 해서 비슷한 일정을 수행하면 대부분 다 2억 수천만 원대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는 김기현 대표나 김무성 대표 때보다 환율이나 뭐 유가 등이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네. 돈을 더 많이 썼다고 비판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가서 뭐 성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비판할 자유가 있는 거지만 네네. 단순히 예산 액수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아하, 뭐 예산 2억 정도 쓴 거는 뭐 그렇게 비판할 내용은 아닌 것 왜냐하면 같다. 전직 대표들도 다 그 정도 썼으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저격하는 기사가 났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우리 대변인님 뭐 하신 말씀 없으니까 여기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성과 없으면 성과 없음대로 국민들께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상황에 맞게 썼는지 아니면 어디다 흥청망청 놀다 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아마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보수 진영에서는 타격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 같이 비교해 보면 그 보수 진영의 논지라고 해서 꼭 보수에 우호적이기만 하진 않았어요. 사례별로 달랐기 때문에 이걸 극명하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폄하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를 폄하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닌 것 같다. 예. 뭐 어쨌든 요거는 뭐 소소한 약간 스몰 토크 형식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 때 더 썼다고 하니 네. 물귀신이 돼버린 게 아닌가. 네, 그럼 그때는 더 썼단 말이냐 이거고. 근데 이제 돈 문제보다는 이미 지적이 됐지만 그때 가서 뭐 했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 가가지고 뭐 그렇게 높은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공화당 정치인 중에도 극우에 가까운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든지 이쪽 만나고 온 것 때문에 빈축을 산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정당에서 얼마를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기 싫으면은 국민의힘이 당비를 좀 올립시다. 네, 국고 보조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 정당은 공공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자율적인 결사체인 건데 우리나라 정당은 너무 지나치게 당비 수입이 적다. 국고 보조에 너무 의존한다. 선거 때도 선거 보조금 받고 선거 비용 보전을 보전대로 받아요. 재테크를 막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비를 월 1,000원 받는 게 어떻게 당비입니까? 그게 네, 월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돈으로는 뭘 하든지 간에 자율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럼 출장비 몇 억 쓰든지 간에 관여를 안 할 텐데 근데 국고 보조보다는 당비 수입으로 해라. 이 얘기죠. 아하. 당비로 돈을 써라. 예.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오늘 뭐 멤버십 신규 회원 가입이 10명이 목표였습니다만 6명밖에 가입을 안 하셨습니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니 좀 서운합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맞는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님의 머리 빗는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뭐가 문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신규 회원이 가입이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해야죠. 원래. 그렇죠. 11시 반에. 네. 여기까지 할 겁니다. 네. 자,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간다가 개편이 있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방송도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한번 아침 10시 20분에 한번 들어와서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바뀌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번 주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